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1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광운 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이동영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교육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십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선생님 시작해 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 인공지능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를 다니고 있는이 아니라 거기서 교사를 하고 있는 이동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인공지능 제가 뭐라고 이거 하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는 2년 반 전에 인공지능 대학원, 그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탑다운으로 내려왔었던 그 1기 학생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나눠줘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하면은 머릿속에 뭐 온갖 것들이 다 떠다닙니다. 그 결과로 인공지능이라고 붙어 있지만 뭐 정말 해괴망측한 것부터 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처음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게 컴퓨팅 사고 능력이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되게 다들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등이나 초등 선생님들께서도 저는 이제 교육 경력이 5년밖에 안 됐는데 더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들이라면은 더 이런 생각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교육부 정책대로 뭔가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정부에서 말을 꺼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들 궁금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더 문제는 저희는 궁금해하는 동시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합의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목차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체 속의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교육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 그리고 이게 목차가 잘못돼서 누락돼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어떻게 마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나오는 게 제가 적어놓은 거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스카이넷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드러나도 보셨을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이 로봇을 만든 인공지능이 스카이넷이죠. 스카이넷 같은 인공지능들을 우리는 보통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서 흔히들 얘기하곤 합니다. 사실 터미네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도 인공지능이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또 스타워즈 시리즈의 R2D2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면은 이 R2D2 저는 사실 시리즈를 잘 보진 않았어요. 근데도 이 R2D2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끔 전투기랑도 합쳐지고 그 다음에 삐삐삐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사람 말도 알아듣는 것 같고 이것저것 도움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형태로 되어 있는 인공지능도 있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스카이넷과는 다르게 형태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사실 제가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 속에 있는 인공지능들입니다. 해당 인공지능들은 각각 다들 뭐 다른 용도로서 개발된 인공지능들이고 게임 내용을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과 아주 흡사하게 생긴 인공지능들에게 자율성이 생긴다면, 자아가 생긴다면, 자기 보호 본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진행이 되고,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인공지능 입장에서 선택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모든 거를 또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은 앞서 봤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 있는 것들이 그냥 로봇 그 자체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이고요.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지능도 있지만 거의 모두 다 물리적 형태가 있습니다. 로봇솔이라는 한국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R2D2 닮은 이 친구도 로봇이고요.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로봇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아이로봇에서는 가정용 로봇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간첩이었죠. 움직이는, 자기 맘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 로봇을 찾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또한 형태가 있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 다음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 재밌게 썼다는 게임 속의 장면인데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보면은 인공지능을 시킵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보면은 주인이 나한테 피자 치우라고 하고요. 안 했던 설거지 치우라고 하고요.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활동을 돕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과 동일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게임에서는 보면 형사 업무를 하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업무를 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예를 보면 전투기 보조를 해주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군사 방위를 갖다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공지능이 다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아까 나왔었던 인공지능들을 보더라도 가정일을 하는 인공지능이 스카이넷처럼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들죠. 이 지금 보이는 사진은 데이비드라고 2001년도에 AI라는 영화에서 나왔었던 꼬맹이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조금 특이한 게 사랑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대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사랑을 얻기 위해서 피노키오 같이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훌륭하다, 뛰어나다, 뭐 사람을 갖다 뛰어넘는다 이런 이미지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단 말이죠. 즉 인공지능마다 수준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류를 자주 배신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배신했습니다.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오히려 인류를 배신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해요. 울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울트론은 처음 만들어 놨더니만 생각해 보니까 지구에서 위험이 되는 거는 인간이네 하고서는 인류 멸망을 갖다 주장합니다.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인공지능의 작동이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앞서서 살펴본 조금의 아주 적은 양의 그 영화라든가 매체들만 살펴봤을 뿐인데 인공지능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대부분 물리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어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을 할 때 도로를 갖다 인식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알고리즘도 바뀔 것이고 특정 알고리즘은 뭐 라이더가 더 유용하다든가 아니면 이미지 프로세싱이 더 유용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활동을 돕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즉 도구의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사람이 하기에 위험하거나 효율이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을 맡기기에 좀 좋아 보입니다. 장거리 운전, 단순 반복 작업, 그리고 분류 작업 등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게 딱 맞아 보이고 실제로도 굉장히 지금도 잘 활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마다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기술의 수준이 다양합니다. 소위 속담 중에 있잖아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진 않는다라는 그런 거가 있죠. 꼭 어려운 작업에만 인공지능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뭐 알파고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로 인해서 작업을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갖고서는 커피집에서 커피 뭐 만드는 데 사용한다든가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꽤나 자주 인류를 배신한다를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발생시킬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사용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사실 지금 사회에서 완전히 인공지능화 되기 어려운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조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메카트로닉이라고 하여서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실태를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R&D, 즉 제품 개발 쪽에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 100%다 인공지능에게 맡기진 않습니다. 이유는 업계 분들의 인터뷰, 뭐 델파이 기법을 한 인터뷰 내용으로 있는 논문들을 훑어보면은 나오는 말이 한결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면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알파고가 두는 신의 한 수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뉴럴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학습시켰을 경우 우리는 그 블랙박스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얘가 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같은데 오히려 쓰기를 주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지능을 나타내는 말로 보통 AR이라고 부릅니다. 교육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제한적이고 좁은 영역에 대해서 유용한 좁은 인공지능, 즉 정해진 규칙하에서 동작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매뉴얼대로만 작동하는 형태의 인공지능이 주를 이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뭐 고등한 기술을 넣은 인공지능을 알려준다든가 뭐 활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콴다와 같은 시스템을 보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콴다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실 텐데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처음에 콴다는 수학 문제를 그 개발자가 직접 풀어서 올려주는 형태였는데 어느 순간 인기가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비전 모델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조금 더 수준을 업한 다음에 OCR과 NLP를 사용해서 수학 문제를 입력받으면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한적이고 좁은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이지 앞서 매체 속에 나왔었던 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은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준별로 자료를 제공해 주든가 아니면 능동적인 평가 도구가 되어 주든가 그것도 아니면 반복적인 질문에 응대하는 형태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용자로서의 교육, 설계자로서의 교육, 마지막으로는 활용자로서의 교육입니다. 제 생각을 좀 나누어서 전달하고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식으로 아마 이번 발표는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 도구로서의 AI입니다. 사실 교육 도구로서의 AI는 논문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들께서 특히나 그쪽 논문을 많이 써주셨는데 수준별 자료 제공 혹은 뭐 타이핑을 통해서 뭐 얘가 많이 틀렸는지 맞춤법처럼 이제 맞춤법이 틀렸는지 알파벳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챗봇과 대화하면서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구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되게 유명한 거 있죠. 산타토익이라고 있습니다. 산타토익은 문제를 쭉 풀면은 이 산타토익 프로그램이 하는 사람의 수준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알맞는 형태의 문제를 계속 주면서 어떻게 너가 이쪽 분야를 좀 더 공부하면 점수가 오를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사용자에게 맞는 난이도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산타토익 같은 것들은 사실 시중에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타토익 같은 거에 뭐 자극을 받은 교육부에서 역시나 만든 게 있습니다. ai.ebs.co.kr이라고 들어가시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공부 방법을 추천해 준다든가 뭐 다양한 거를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일단 추가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사실 이게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일단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 도구입니다. 테스트 글라이더랑 파파고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단 테스트 글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저는 가장 고민되는 거가 평가 중에서 서술형, 주관식, 혹은 뭐 듣기 평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부생 때 저는 사실 공대를 나와서요. 학부연구생 입장으로 이제 후배들 거 교수님이 시키셔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가장 놀라웠던 게 창의적인 답안이 너무 많아요. 정답과 멀어지는 답안들이 특히나 서술형일수록 정말로 상상도 못했었던 이게 맞나 싶은 이상한 것들을 많이 써서 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만큼 채점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토플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시험 성적이 매겨져야 되고 그 성적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이 어떤 거에 활용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토플을 채점을 해주는 게 나왔습니다. 이 테스트 글라이더라는 프로그램은 그 스피킹까지 다 채점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반복돼서 문제가 나온다든가 난이도가 조금 너무 쉽다든가 하는 피드백들이 있는 걸 봐서는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인터넷 기반으로 익스플로러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요. 두 번째는 제가 파파고를 좀 띄워놨는데요. 파파고를 띄워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경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해외여행 갔을 때, 혹은 외국인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번역기로 사용하든가, 영어 신문, 뭐 영어 논문,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모르는 글귀들을 좀 넣어서 해석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을 하나 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앱 인벤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제를 받았었는데요. 그 영어 선생님께서는 앱 인벤터로 구글 번역기 API를 가져오셔서 구글 번역기로 학생이 말하는 발음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듣기 평가, 말하기 평가용으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지가 이뻐서 팝학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본인의 발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얘가 철자를 제대로 입력해 주는가를 토대로 내 발음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를 좀 판단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그러면 인공지능 교육 도구는 대부분 다 영어냐, 아니면 국어나 일본어 같이 어문 계열이냐,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저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링피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닌텐도에서 있고, 저도 조금 사서 하다가 집어 던졌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아저씨가 뭘 들고 있잖아요. 이 들고 있는 거를 행동을 모니터에 있는 캐릭터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하고 뭐 힘을 너무 안 주거나 이러면은 얘가 다시 하라고 승질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스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꾹 눌러주는 작업을 하고 달리는 작업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게임을 클리어해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체육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대체안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체육 선생님들하고 대학원 동기 체육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러한 식으로 수업 구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시고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긴 합니다. 물론 뭐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요. 자, 다음은 피드백 도구입니다. 피드백 도구는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콴다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대학생들 알바로도 또 쓰기도 합니다. 콴다 티처라고 해서 또 선생님들 용도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푸는 게 모르겠다. 인공지능도 나도 이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풀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선생님들이 풀 문제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의 입시 수학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콴다가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는 제 대학원 과제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가 남학교였기 때문에 지금은 남녀공학이지만 애들한테 조금 그래도 남자보단 여자 캐릭터가 낫지 않을까 해서 하트 잔뜩 넣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면서 급하게 만들긴 했는데 나름대로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학업 성취도가 되게 낮았던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코드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채팅 형태로 하는 거라서요. 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이 챗봇이 어떻게 실행하는 거야 라고 타이핑하는 거랑 오류가 떴을 때 대처 방법 같은 것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즉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수학도 그렇고요. 반복되는 질문이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면은 자기가 그럼 이제 삐져서 대답을 아예 질문조차 안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보통 그런 학생들이 성취도가 또 낮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은 나로 인해서 그 과목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교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납땜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그래도 자기 그 존중감도 낮고 그다음에 성취도도 낮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좀 챗봇을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의 성취도가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손을 놓은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육 대상으로서의 AI입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를 넣고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걸로 할까? 제가 최근에 운전면허를 따고 차량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관심이 한창 많던 상태에서 차의 핸들을 보니까 충격을 먹었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에 많이 있습니다. 뭐 차로 유지, 앞차 간격 유지, 차선 이탈 방지, 다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속도 제어부터 핸들링까지 컴퓨터가 자기 맘대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왕초보 운전한테는 앞차 간격 유지 뭐 이런 것들 키지 말고 그냥 해라. 너는 초보니까 이런 거 키면 오히려 더 당황하고 이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차가 나와야지 그러겠지만 9개월 뒤에 나온다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만약에 처음으로 차를 받으셨는데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자, 자율주행 기능 하나만 갖고서도 꽤 많은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카마스터 딜러가 와가지고 뭐 기능 실행 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활용할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대충 설명해 줄 겁니다. 뭐 그리고 다 아시죠?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거는 저희가 교사니까 넣어봤었고요.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굉장히 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차량을 갖다가 좀 몰아보시면 몰아보실수록 이런 질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율주행 기능에도 굉장히 많은 책임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사용자로서의 AI 교육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설계자로서의 교육입니다. 알아야 될 게 또 많죠. 아까 사용자보다 더 많습니다. 뭐 일단 자동차 관련된 거니까 도로교통법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요, 나라별로. 뭐 하다못해 왼쪽으로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가 나라마다 다르다면 그것부터 인공지능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했었던 전차 딜레마 같은 것들도 인공지능 자동차를 하면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앞차 및 장애물 그리고 차선 인식 기능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겠죠. 인공지능을 할 때. 이 인식한다는 센서에 대한 공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센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대처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의 브레이크처럼 하나가 고장난다고 완전 먹통이 되도록 설계는 안 합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소비하는 전력량도 중요할 겁니다. 전력이 많이 들어도 괜찮지만 차량이 그렇다고 조금만 안 타도 방전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것이 치를 수 있느냐, 모습적인 것들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로서 교육을 한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인공지능으로 차선만 인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어떠한 통합적인 알고리즘도 짜야 될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위에서 말했었던 사용자로서의 교육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를 대충 느끼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활용자로서의 교육입니다. 활용자로서의 교육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투심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투심플은 미국에서 있는 장거리 화물 운송용 자율주행 트럭 회사입니다. 투심플이라는 회사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에이지 오브 AI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거고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거기서 나레이션을 맡아서 좀 유명했었죠. 거기서 나오는 편 중에 하나에 이게 있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많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화물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물기사 자체 직업 특성상 뭐 완전히 역마살 낀 거죠. 역마살 끼고 화물 트럭에서 자야 되고 계속 혼자서 있어야 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해서 살도 찌고 그리고 너무 졸립기도 하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유입도 많이 적을 뿐더러 되게 고보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일이 많은데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기술이 나왔을 때 이렇게 원거리, 장거리 화물 기술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신문 링크는 포브스에서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2015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을 간단하게 번역하면 자율주행 트럭은 화물 운송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미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기술은 다 기술적 기반은 만들어져서 이거를 우리가 상용화 시킬 수만 있다면 운전자들의 안전, 뭐 비용 절감 등등 다양한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걸로 글을 쓴 겁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이니까 거의 이제 8년이 다 돼가죠. 7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좀 다들 이세돌 이후에 좀 직면을 했는데 이세돌 이전에 이미 이런 고찰들이 있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는데 활용자로서 자율주행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건 한국의 기업인데요. 이건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AI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로봇을 연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초장거리 물류 배송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근거리에서 근거리로 이제 여기서부터 뭐 저기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배송해주는 그런 간단한 자율주행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되게 거창하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진짜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이언맨에서 나왔었던 토니 스타크가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로봇 같은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되게 또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 운송이라는 것이 꼭 장거리만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넓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이처럼 되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능 자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 항공, 자율주행 전철 등등등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 전철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실제로도 더 많은 분야로 활용되려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가 또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면은 저는 사실 가장 좋은 예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줌 피자를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줌 피자는 미국에 있는 피자 회사인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피자 회사는 자동화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만들 때, 아, 우리 기술 한번 써볼까? 하고 만든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자를 어느 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사람이 만들고, 나머지는 다 자동화 시켰습니다. 다 자동화를 시키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매량을 예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피자집이 생각보다 띄엄띄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자를 시켰을 때 우리나라처럼 따끈따끈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식어 빠져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저희는 뭐 피자 배달료가 많네 어쩌네 싸우지만 이 나라는 식어서 오네 안 오네가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피자를 많이 먹는 시간대가 언제더라, 심지어 어떤 메뉴를 좋아하더라까지 예측을 합니다. 되게 놀랍게도.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정확해지는 걸 보고서 뭐지? 얘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운동 경기가 있는데 특정 대학교 선수들이 나가는 대회가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걸 캐치해서 그 대학교 기숙사 앞에 가서는 뭐 어떤 피자를 굉장히 많이 혼자 찍고 있더래요. 얘가 왜 이럴까? 이거 다 팔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회 때문에 대학교 기숙사 사람들이 그걸 잔뜩 시켜가지고 와, 놀랍게도 그날 완판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뭐 틀린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 피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뭐 아주 단순 작업하는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복잡하게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는 인공지능 두 가지를 활용해서 있는 피자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검색해보면은 뭐 도미노나 피자헛 같은 데를 뭐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30분, 20 몇 분 정도 이야기를 주절주절 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좀 조급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뭐 코딩, 그 다음에 영어, 뭐 알고리즘, 수학, 뭐 관련된 전공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뭐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게 제가 알 필요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제 돈 주고서 뭐 장학금도 많이 받고 하면서 대학원 다녔지만 입학할 때부터 이게 계속 머릿속 한 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이거 내가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의 수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인가? 혹은 기존의 수업과는 전혀 다른 교육의 대상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렸습니다. 아까 말했었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인공지능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는 제가 학교 동기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커뮤니티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교에 좀 접목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뵈면 뵐수록 우리 학교는 인공지능 특성화고등학교라 했는데 뭘 해야 되지? 뭐 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한 오렌지까지 가는데 그럼 중학교에서는 오렌지 이후에 뭘 하지? SPSS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게 맞지?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엔지니어를 만드는 게 목적일까? 활용자를 만드는 게 목적일까? 왜냐하면 저도 되게 2018년도에 19년도 18년도 서울대에서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만났습니다. 콜앱을 통해서 뭐 한기대 연수였는데요. 뭐 이것저것 만지는 거 하면서 이거를 내가 배워서 학교 애들에게 쓸 수 있을까? 이거 공대생들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걸까? 난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서 얼마 뒤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한 1년쯤 뒤에. 대학원에서도,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코딩이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면 다행인 줄 모르겠지만, 학부 때 코딩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 코딩을 배우기까지의 기반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딩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모듈을 불러와야 되고 그 모듈을 활용하기 위한 센서를 이해를 해야 되고 혹은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것들을 혼자 찾아보고 뭐 의논해보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상은 좀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어떤 것이 다를까에 대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인공지능 뭐 연수라고 들었더니 메타버스를 알려준다고 하고 메타버스도 아니고 3D 모델링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무엇이지? 라고 되게 혼돈을 느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교육에서는 사교육보다 좀 더 유용하고 활용성이 높은 교육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게 가능할까?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사 인권을 얘기하는 건 조금 웃기지만 교사에 대한 권위랑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평가한 거를 좀 더 타당하다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포지션이 애매해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모르겠어서 아까 김동영 쌤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논문 쓰고 있습니다. 논문 주제는 단순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전문 중점 특성화고의 학생들 중에서도 소프트웨어과 학생들은 뭘 배워야 할까? 어떤 걸 배워야지 취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건방져 보이면서도 좀 중2병 걸린 것 같은 질문을 했냐면은 사실 뭐 저희가 인공지능 하라고 나온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해주면서 무엇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주제로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저 혼자서 결정을 내린다든가 몇몇이서 결정을 내리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허튼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도 논문 때문에 괴롭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인데 아직 고칠 게 많아서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저는 수미상가를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인공지능 교육은 어떤 걸까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동영 선생님께서 참 인공지능 교육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꼭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인공지능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남기시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발표를 해주셨는데 선생님들 일단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점이나 느낀 점, 또 들으시면서 떠오르셨던 생각들이나 좀 나누고 싶었던 의견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게 다 끝나면은 그다음에 이동영 선생님께서 우리에게는 인공지능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이 위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slide.app.google.qa98q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동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고 그 전 페이지로 하나 올려주시고, 네. 그 전에 우리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소감이나 느낀 점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말씀으로 해주시면은 말씀으로 해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네, 느낀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석준 예, 우리 총무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께서 워낙 저도 이제 인공지능 그 교육을 하는 이제 입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무엇일까 항상 막연했었는데 이도경 선생님께서 이제 목차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제시를 해주면서 개념을 잘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연구하고 이제 고민했던 그 내용을 잠깐만 압축해서 정말 엑기스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화두를 또 던져주신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크게 그 이제 매체 속에서의 인공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매체에서도 제가 아는 영화가 많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뭐 터미네이터나 뭐 스타워즈. 근데 제가 못 본 영화도 좀 있어서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매체 속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렇게 굉장히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제시했던 점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근데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의 특성 중에서 이 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좁은 영역이라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도 이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특히 관심이 깊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교육 도구로서도 뭐 다양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준별 자료를 제공해주고 평가 도구로서도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평가 도구로서 이 서술형하고 말하기 평가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사람과의 대화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학생들하고도 수업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대상으로서 그 사용자로서 그리고 설계자로서 활용자로서의 이제 교육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예로서 자율주행을 이제 예로 이제 들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자율주행 과정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선생님이 이제 제시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참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자로서의 이제 교육을 말씀하실 때 그 이제 물류 운송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데가 미래기술교육센터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과정에서 이 물류 운송 로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피자를 만드는 로봇이 나와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는 판매량도 예측을 하면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개발되었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그동안 정말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강의로 잘 녹여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고석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느낀 점과 이펙트 있는 점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또 혹시 또 다른 이렇게 뭐 느낀 점이나 경험,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이렇게 게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그런 인공지능, 일단 적들은 다 인공지능이고,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바보스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난이도가 꽤 상당히 수준 높아지면 사람보다 더 처치하기 어려운 적도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래밍된 적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사람 수준까지 가고 또 게임에서 본다면 이걸 또 실생활에 우리가 뭐든지 다 지금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정말 비기너적인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도입이 된다면 정말 비기너적인 수준으로 나오겠죠. 근데 정말 뭐 꽤 난이도 높은 게임의 수준 높은 AI 이게 실제 생활에 구현이 된다면 정말 우리의 이동영 선생님의 우려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려에 이렇게 그 걱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또 뒤통수도 칠 수 있는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이렇게 주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지금 이 김준호 김준호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김준호 이동영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등학교 교사로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할 일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한 능력을 키우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유, 예, 감사합니다. 되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저도 잡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약간 좀 우리가 할 일과 인공지능이 할 일의 기준이 어떤 건지를 좀 저는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그 점이 좀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우리가 할 일과 인공지능이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어디 인공지능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느냐를 갖다 결정 지을 때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쪽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데이터를 모은다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 걸로써 인공지능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좀 다양한 관점이 있으면 그 다양한 관점만큼 학생들의 진로도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공감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네, 의견 있습니다. 링크로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급 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학급 경영을 많이 해보지는 못해서 인공지능도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조금 맛만 본 입장에서 학급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머릿속으로 언뜻 지나가는 거가 학생들 복장 점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그냥 앞에 들어가기 전에 딱 찍으면은 찍고서 벌점 자동으로 입력되는 그런 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맞춤법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것들 관련돼서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기한문 올리기 전에 인공지능이 보고서 학습하고서는 이 감도 안 잡히는데 이거 기한 어떻게 써야지? 라고 할 때 인공지능이 척척하고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학생들이 사고를 칠지 안 칠지 사실은 비슷한 예시가 법원에서 사용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범죄자들의 재범률 같은 거를 조금 데이터를 입력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학생들에게 사용하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응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서준영 선생님께서 쓰셨는데요. 서전영, 네, 서전영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이 제기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어떤 학생들,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엔지니어도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하면서 대부분 구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인지라 우리의 모든 데이터들이 구글에 쌓이는 것이 속이 상하기도 했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글보다 깃허브에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깃허브에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정말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걸 들으면서 사실 직업교육에서 인공지능을 고려하는 나라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중등 단계 직업교육에서요. 고등학교까지는 인공지능을 그냥 활용하거나 인공지능으로 야기되는 문제라든가 기본 원리들 수업하는 정도로 끝이 나 있고, 직업교육으로서의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경우 고등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저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밑에 구글로 특정 지으시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파이썬으로 워드 클라우드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요. 한국인이 사용하는 워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폰트부터 다시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은 영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문 워드 클라우드는 그렇게 폰트를 다시 깐다든가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패치를 대신에 해줘야 되고, 그거 외에도 뭐 문자 인식 같은 걸 할 때도요. 영어는 인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한글은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학습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왜냐하면 이거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작업인지라 대기업들이 열심히 해주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점이 좀 속이 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글은 굉장히 마이너한 언어이니까요. 인공지능에서 만약에 언어적인 것을 영어 외에 한국어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나라는 약간 언더독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든 온몸 비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지점이 좀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네, 더 다른 글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좋은 의견 없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굳이 사용자로서냐, 설계자로서냐, 활용자로서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냥 우리 삶에 밀접하게 활용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설계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재로 기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든, 좀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수학 교육을 저는 한 10년 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삶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 정사형의 그 길이나 넓이를 당장 계산해 내거나 이런 공식을 생각해 내지 못하지만, 어림 잡아서 뭐 10의 자리에서 올림 정도까지는 그냥 눈을 보면은,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나요? 그냥 그 정도로 계산이 돌아가고, 그래서 대충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선택에 굉장히 수학적 사고가 많이 저한테는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도 우리에게 이렇게 삶이 어느 부분을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선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AI라는 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영 선생님. 음, 저는 뭐 사실 저도 답을 못 내렸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네, 사실은 저희가 지레짐작으로 내린 결론은 인공지능 교육은 컴퓨터 교육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일 때 컴퓨터가 막 교실로 들어왔을 때 있었던 선생님들의 반응과 그때는 학생으로서 지켜봤죠. 지금은 이제 교사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여기에 제가 교육 대상으로서 AI에서 몇 개는 날려버린다는 마인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학교 성격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셋을 다 하려고 하더라도 분류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같이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걸 수 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더 잘게 쪼개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게 쪼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 장종문 부장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여건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걸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동영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뭔가 느꼈던 점이나 힘드셨던 점들, 지금 뭐 논문도 하시고 업무도 많으시고 또 3학년 담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준비하시면서 또 느꼈던 점들 또는 뭐 생각나는 점들 있으면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특히나 인공지능 자체가 코드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약간 뭐 굉장히 활용에 따라서 전공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서 제가 너무 얇게 알고 있다는 거를 매번 느끼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느꼈고 그래서 설명하면서도 이게 가능한 내가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적었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어디에서 정의됐거나 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놈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굳이 발표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저 혼자만의 깜냥으로 하기에는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자 처해 있는 학교, 각자 처해 있는 상황, 직면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각자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 의논 아니면 혹은 개인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쾌하게 답이 있으면 되게 해피하게 끝날 텐데 안타깝게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질문으로 끝나는 점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영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발표를 부탁을 드리니까 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흔쾌히 또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혀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이런 생각하는 단계와 또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그런 것들을 나눠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강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저 마지막으로 네.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나누어 놓은 이유는 어, 활용자는 크리에이터에 가깝고 사용자는 유저라고 생각을 해서 나눴습니다. 크리에이터랑 유저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서로 맞닿아 있긴 한데 활용자로서 한다는 거가 저는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넓은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뭐 물론 사용을 하면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고 창의적인 영역으로 생산적인 영역으로서 활용자가 된다는 거는 또 사용자로서의 포지션과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전영 교감 선생님. 네. 너무 1시간 동안 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차시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회사 진짜 맛있는 과일에서 근무하시는 김동신 팀장님께서 30분 만에 만들어 보는 나만의 NFT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운 인공지능고등학교 이동영 선생님의 귀한 발표였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김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이렇게 계속 의견들 올라오고 계십니다. 감사하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